1936년 2월 28일 오후 9시 진압을 준비하고 있던 계엄사령부의 반란군으로부터 뜻밖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요청이란 반란군 주무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소베 아사이치 전대위가 근위사단의 야마시타 세이치대위와 면담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이소베는 평소 친한 사이였던 사관학교 2기 선배이자 같은 황도파인 야마시타에게 천황의 본심을 알고 싶다라는 물음과 함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구국 충성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급히 마련된 면담 장소인 문무대중 관저에서 야마시타와 만난 이소베는 천황을 위해 걸기한 우리를 왜 진압하려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물음을 들은 야마시타는 어떻게 해도 상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천황의 명령에 의해 결기군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랬을 경우 자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소베는 그러면 하늘에다 총을 쏘겠다. 천황을 지키는 근위사단에 먼저 총을 쏠 수는 없지 않는가? 하지만 공격한다면 우리도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거사를 10년 전부터 준비해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마시타의 설득이 계속되긴 했지만 이소베의 단호한 신념을 깨뜨릴 수는 없었죠. 그리고 드디어 29일 오전 2시 40분 계엄작전명령 제14회 의거 무력에 의한 반란군의 진압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반란군이 점령한 인근 주민 15,000명에게는 극장이나 학교 등으로 소개 명령이 떨어졌고 육군 진압군과 전차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해군 병력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육군과 항상 앙숙관계였던 해군은 상황을 더욱 예의주시하며 이것이야말로 합법적으로 육군을 때려잡을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함 나가토 등 도쿄 아파트에 대기하고 있던 제1함대의 함정들에게 반란군의 주요 점령지 중 한 곳이었던 제국의회, 즉 국회의사당의 함포를 조준하기 시작했죠. 이윽고 전함의 주포가 국회의사당과 반란군 지휘부가 있던 산도 호텔에 정렬을 마치자 한 해군 장교는 훗날 의사당 건물은 물론 육군성 건물도 날려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애써 차지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군 입장에선 육군 반란군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한 퇴역 해군대장 출신 사이토 마코토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해군은 육군에게 더욱 이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20만 발 이상의 탄약과 추류가스 또는 독가스 사용에 대비해 3,000개의 방독면까지 지급받은 해군 육전대 역시 반란군에 전거당한 내무성 및 육군성 청사를 무자비하게 공격할 준비를 이미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후 날이 바뀌어 1936년 2월 29일 도쿄는 다시 눈이 쏟아질 것처럼 구름이 잔뜩 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내리지 않았고 대신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모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차도 기차도 모두 멈춰섰죠. 심지어 전화를 걸거나 전보를 치는 곳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도쿄는 마치 핵폭탄이 터진 후에 죽은 도시 같았죠. 이어 동이 트기 전인 오전 6시 육군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황도파의 반란을 단호하게 진압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군이 발표한 성명에서 황도파 반란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육군에서도 반란이란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반란군을 황도파로 제한시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진압군, 아니 통제파의 반격, 그 첫 단추로 선무활동이 시작된 것이죠. 이런 선무활동은 전날부터 시행됐었는데 이튿날 아침 8시까지 반란군이 철수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공격을 해야 하기에 위험지역의 주민들을 소개시킨다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천황의 존엄을 파괴하는 쪽은 반란군인 황도파 역정무리들이며 자신들이야말로 그 모든 악의 근원을 척결하려는 정의의 사도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 연출되자 반란군은 두 진영으로 나뉘어버립니다. 물론 천황의 봉칙 명령에 복종하자는 쪽은 극히 소수였을 뿐이었고 반란군 대다수는 진압 명령은 천황의 자의적인 뜻이 아니라 다만 통제파가 천황을 압박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렇듯 히로히토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반란군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군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란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령지 주변에는 철조망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기 시작했고 시민들을 모아놓고 선무활동도 시작했죠. 우리는 천황과 국민을 위해 출동한 결기군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바를 우리가 실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누가 봐도 두 진영다. 모 묻은 개가 모 묻은 게 나무란다 라는 형국이긴 했지만 당시 모든 것에 피폐되어 있던 시민들의 여론은 반란군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결계군은 절대 타협하지 말라. 그대들의 뒤에는 우리가 있다 라고 화답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내면에는 꼭 반란군의 행위를 지지한다기보다는 동병상련의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9일 오전 8시 30분 진압군의 전차부대는 대열 정비를 마쳤고 일부 전차는 이미 반란군의 바리케이트로 기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두 전차에는 폐해 명령에 복종하라 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죠. 또한 상공에는 폭탄을 만지한 육군 항공대의 폭격기들이 요란하게 날아다녔고 다른 항공기들과 전차에는 반란에 동원된 부사관들과 사병들을 향해 약 3만 장이 넘는 전단지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전단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사관 병역의 고함,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원대로 복귀하라. 항거하는 자는 전부 역적임으로 사살한다. 너희들의 부모 형제는 역적이 되어 모두 울고 있다 라고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쿄의 빌딩 위로는 선정용 기구도 떠 있었는데 기구의 긴 꼬리에는 큰 글씨로 칙령 반포, 군기에 정하지 말라 라고 쓰여 있었죠. 여기에 대해 반란군의 주요 거점에는 확성기까지 설치하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방송이었던 소위 오군 방송을 진행했던 NHK 라디오 방송국의 유명 아나운서 와다 노부카타가 목이면 음성으로 반란군에게 호소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란군을 지지하던 군중들은 진압군에 의해 해산되거나 연행되기 시작했죠. 이 광경을 본 안도 테르조데이 등 반란군 장교들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전단지와 전차의 기동을 보고 크게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안도 테르조데이는 계엄군의 전차 앞에 드러놓으며 전차에 겁먹지 말라, 차라리 모두 여기서 깔려 죽자 라며 큰 소리로 부하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했고 이 말에 30여 명의 부사관들과 병사들도 도로에 드러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런 상황에 당황한 전차가 멈춰서긴 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운 상황이었죠. 아니 거사는 이제 끝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곧이어 반란군과 진압군이 완벽한 대치 상태에 돌입하자 반란군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고 누구든 먼저 나서서 어떤 행동이든 해주길 바라기 시작했죠. 이에 쇼에이준을 부르짖으며 반란을 시작하고 히로히토의 결정만을 기다렸던 반란군 장교들은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돌파하고 싶었지만 이들에게 원대 복귀를 명하는 히로히토의 회군 명령은 도저히 넘지 못할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숨막힐 것 같은 대치 상태가 어느 정도 오르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그렇다면 할복을 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저항을 해야 할지 라는 생각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마침내 29일 오후 1시 주모 장교들은 하사관이와 병사들은 모두 원대 복귀시키고 자신들은 그곳에서 할복할 것을 결의하게 됩니다. 이어 같은 황도파인 야마시타 도모유키 소장에게 히로히토에게 할복을 명하는 칙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게 되죠. 그러나 히로히토는 이들의 의사를 들고 온 야마시타 도모유키와 육군 대신 가시마 요시유키 그리고 함께 배석한 만주 침공 당시 관동군 사령관이었던 시종무관 혼조 시계로 면조에다 대고 할복은 무슨 할복, 칙사는 무슨 칙사, 자결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오 라며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이에 시종무관 혼조 시계로가 다시 한번 그래도 젊은 장교들이 폐하께 충성을 바치겠다고 한 일인데 할복만은 허가해 주십시오 라고 권했지만 히로히토는 충성은 무슨 충성, 내 명령도 없이 군대를 움직인 것 자체가 이미 반역이요, 그들은 이미 나의 군대가 아니요 라며 더욱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압에 적극적이지 않은 군부의 태도까지 질책했죠. 결국 반란군 장교들의 마지막 청원은 물 건너가버리고 특히 이 일로 천황의 눈밖에 나버린 야마시타 도모유키는 5년 후인 1941년 10월 말레이 침공으로 말레이 반도와 싱가포르를 점령하는 개선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필리핀 방어전에 총알바지가 되기 전까지 한직만을 맴돌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히로히토의 추상과도 같은 확고부동한 진압 의사에 무력 진압을 주저하고 있던 당시 계엄사령관 카시 코에이 중장 역시 태도를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도 병력 23,841명을 동원한 본격적인 무력 진압에 돌입하게 되죠. 여기서도 참고로 당시 도쿄 경비사령부 사령관 겸 계엄사령관이었던 카시 코에이도 쿠데타 진압이 끝난 후인 1936년 7월 10일
숙군의 일환으로 그만 옷을 벗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숙청 대상이 된 이유가 쿠데타 주모자 중 한 명이었던 이소베 아사이치가 군법 회의에서 그도 반란의 배후였다며 고발해버렸기 때문이었죠. 이소베 아사이치는 그 역시 아라키 마사오, 마사키 진자부로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잊어버린 배신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때부터 육군 수뇌부는 이 반란의 후폭풍에 대비해 꼬리 자르기 작업에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일환으로 28일 오후 3시 헌병대를 동원해 히로히토의 동생 야스히토의 육사동기이자 슈와 유준의 동지 니시다 미스키와 그의 스승 기타에키를 반란군의 정신적 지주라는 명목으로 체포해버립니다. 이들이야말로 이 사건을 처리하고 후폭풍을 막는 데 있어 너무나도 가치 있는 재물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이들은 이 사건의 또 다른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참고, 히로히토의 부름을 받고 도쿄로 가던 중 반란군 장교들과 만난 후 황궁으로 돌아간 야스히토 역시 히로히토에게 엄청난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복 명분은 줄 수 없다. 자결하고 싶으면 그냥 자결하라 라는 자신의 뜻을 전달하라는 명을 받고 내쫓기듯 반란군들에게 보내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도 쿠데타 이후 유럽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스히토가 히틀러를 만난 후 영어에 능통한 자신의 부관이자 훗날 필리핀 침공의 지휘관이 되는 혼마 마사하루에게 히틀러는 변덕장이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히로히토에게 짓눌려 살았던 그는 그런 자신의 견해를 전혀 형에게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일독 친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히로히토를 포함한 전쟁 광신자들에게 경도됐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자신도 삼국동맹에 찬성한다는 할일 없는 의견을 제시한 꼴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 동맹은 일본을 망국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오히려 히로히토보다도 더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는 종전 후 100이라고 앓다 자녀 하나 남기지 못한 채 1953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중일 전쟁이 한창이던 1939년 2월 9일 도쿄의 전쟁성에서 인간 생체 실험으로 악명을 떨친 731 부대장 이지시로의 세균전 강의에 참석했던 기억 때문이었는지 그의 지지는 본인의 유언에 따라 의과대학의 해부형으로 기증됐습니다. 어쨌든 오후 2시가 지나기 전 드디어 전체 반란군의 결속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부사관과 사병 30명이 소총과 기가총을 들고 위치를 이탈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오 무렵에는 총리 공간과 산노 호텔을 점거한 소수의 반란군을 제외하고 가담자 거의 대부분이 소속 부대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후 2시가 되자 총리 공간 위로 펄럭이던 반란군의 깃발이 내려지기 시작했죠. 이후 1936년 2월 29일 오후 2시 25분 육군성에서는 라디오를 통해 단 한 건의 총격전도 없이 반란군이 진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반란 주모 장교들은 여전히 육군성과 산노 호텔에서 농성하고 있었죠. 하지만 육군 진압군은 그들을 체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압군은 반란군 장교들을 체포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때 우리는 또 한 번 일본의 사정관을 보게 됩니다. 할복 자살. 물론 히로히토의 할복 책사는 없었지만 그래도 반란군들에게 체포 전 3월의 일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할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자 했던 자들은 또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바로 조금 전까지 반란군의 정신에 감동했다며 청년 장교들을 지지했던 아라키 마사와 마사키 진자부로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와서는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받고 너희들은 난폭하고 분별 없는 행동으로 폐하를 심력해 했다라며 전원 할복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을 전원 할복시킴으로써 히로히토에게 용서를 빌고 살아남으려는 비열한 술책이었던 것이죠. 거기에다 자신과 내통했던 참여 장교들의 진술을 막을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기회주의자, 배신자들만이 성공하는 세상. 참으로 먹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전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청년 장교들도 집단 할복을 생각했지만 수뇌부에게 배신당한 자신들의 신세가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생각됐는지 차라리 군법회의에 회부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비록 처형당하긴 했지만 1년 전 일어난 나가다 댄스찬 암살 사건의 주범 아이자 사보로처럼 전 국민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심판받겠다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또한 어찌 보면 이것만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장교 2명은 끝내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 주인공 중 하나는 노나카 시로데이였는데 그는 반란군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혼자 어디론가 사라진 후 최후 진술서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우픈 것은 그 최후 진술서의 내용이라는 것이 고작 만주에서 다른 부대가 명예롭게 피를 흘리며 싸우는 동안 자신의 사단은 30년 넘게 실전경험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죠. 그 역시 전쟁광이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럴듯한 죽음의 명분을 찾지 못해서였을까요? 어쨌든 그는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영이로운 할복자살 말고 말이죠.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 바로 지금까지도 일본 우익들에게 영으로 추앙받는 안도 테루조대입니다. 그는 자신 휘하 병사들의 자대복귀를 결정한 후 뻔하게 짝이 없는 마지막 훈시를 마친 뒤 5등의 육중대라는 군가를 합창하며 병사들의 뒤로 돌아가 턱에 총을 쏴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자살은 실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육군병원에 후송된 뒤 회복됐고 같은 해 7월 12일 동료 장교 18명과 함께 처형됐습니다. (1936년 2월 29일) 오후 5시 상황은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이렇게 2.16 쿠데타가 끝이 났던 것이죠. 이때 발생한 폭력 사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위혈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7명에 불과했고 반란군들은 진압군과의 충돌 없이 순순히 항복했습니다. 2.16 쿠데타, 그것은 실패한 쿠데타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군부가 열망하던 군국주의 군사정부를 결국 실현시킨 성공한 쿠데타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전쟁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역사의 변곡점이 된 쿠데타이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 문명 국가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야만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2.16 쿠데타를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추억으로 또는 신이 내렸다는 천황중심제의 표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찌 이해할까요? 날이 갈수록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은 지금까지도 당시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6 쿠데타 마지막 편인 제7부에서는 2.16 쿠데타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과 함께 앞서 언급했던 일본인의 사생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